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동성애 스탑 톡톡포유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수년간 대국민 캠페인이었죠. 동성애 스탑으로 우리 동성애 문제점과 실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온 우리 CTS가 오늘부터 매주 정규 프로그램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매주 생생한 동성애 이슈를 이야기할 동성애 대책 토크 프로그램이죠. 동성애 스탑 톡톡포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와 또 우리들 앞에 성큼 이 동성애 문제가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동성애 스탑 톡톡포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내 몸만 망가지고 그 좋아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구나.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남자를 데리고 왔다면 또는 딸이 사위감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풍경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낯선 풍경이긴 하지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풍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 앞장서서 동성애 스탑을 외치고 계신 우리 네 분 전문가를 함께 모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그런 에이즈 환자들을 아마 치료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우리 염한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또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우리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가장 앞장서서 좀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대로 이 동성애 문제와 실체를 전 국민에게 가르쳐주고 홍보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이렇게 우리 각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동성애 문제를 또 실체를 가장 잘 알려주고 계시는 귀한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김지연 약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 지금까지 뭐 1,300여 곳에서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특별히 화면 보시면서 여러 느낀 점, 또 소회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야 사실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고 배운 적이 있지만 지금의 10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같은 본질을 바라보지만 실존적으로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또 많이 얘기되겠지만 이 세대차라는 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고 있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이 단면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10대들은 거의 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교육의 되겠습니다. 효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우리 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번 이상 우리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을 이제 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동성애 큰 폐해를 옆에서 지켜본 우리 의사로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들이 참 아깝죠. 왜냐하면 제가 본 그분들은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고 또 젊은 분들인데 한때 빠진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정말 몸이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돼서
평생 불행하게 사셔야 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피눈물 흘리면서 다 동성애했던 거 후회하세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너무 앞장서서 사실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 잘 보도하지 않잖아요. 예, 예. 가장 미화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 국민에게 너무나 열심히 잘 알려주고 계신 우리 백상현 기자님 어떤 느낌 드십니까? 동성애 시위는요,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일인데요. 그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동성애자들이 법인을 신청하러 왔을 때 미풍양속에 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 이분들이 서울시 인권센터 이거를 신고를 했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서울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교육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우리 김조광수 씨랑 이번에 동성결혼 그 소송을 낼 때 저희도 정말 미국처럼 이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거 아니냐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정말 앞장서서 그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소송과 투쟁을 해오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저희가 침묵하고 또 외면하기에는 너무 사실 속도로 지금 우리 삶에 지금 가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봉쇄되는 이른바 동성애 독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기구도 상당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7년 전에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지금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수없이 동성애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무려 7차례 있을 정도로 또 전국의 학생인권조례, 지방시군구조례 이렇게 해서 자치법을 통해서 사실은 동성애 반대의 금지를 좀 시도하는 수많은 또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천천히 보면 동성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우리의 자유를 막고 또 우리 가까운 현실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이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실핏줄처럼 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육적인 차원이나 여러 언론적인 차원에서 동성애를 하는 건 자유지만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게끔 네. 그런 분위기와 사회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정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분 패널 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제 의료, 또 특별히 언론, 또 이제 법적 분야에서 좀 앞장서서 이 동성애 문제를 정말 싸우고 계시는데 아주 귀한 또 중요한 사연들을 이렇게 정리해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토크보드를 한번 다 꺼내셔서 여기 먼저 올려주시고요. 이제 그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동성애 알바 전단지가 학교에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네. 아이들에게 이제 그 전단지나 아니면 이제 작은 정말 명함 사이즈의 스티커 같은 것이 학교 근처 전봇대에 붙어 있고 네. 그게 이제 동성애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제보가 늘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요즘 일찍 이제 휴대폰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검색하려는 단어를 검색하다 보면 그 단어와 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그런 광고가 이제 배너 광고가 뜨는데 네.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동성애 표현 매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냥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이게 뭔가 동성 간에 그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게 인권이다. 그렇죠. 다양성이다.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성적 지향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끌어다 붙여져 있습니다. 뭐 좋은 걸 다 가져가 가지고요. 우리가 쓸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게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미화시키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 눈앞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네, 명함 사이즈의 스티커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학교 근처 전단 이제 그 전봇대에 전봇대에.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이게 하나가 단독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거의 어른 눈높이서부터 아이 눈높이까지 보일 수 있게 고른 층이 볼 수 있도록 여러 세로로 개를 다다다다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예, 호소력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봤을 땐 도대체 근데 일반인들이 봐서 무슨 예, 말인지 무슨 못 자동차 이름인지 뭔지 알 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바텀을 구하는 이제 바텀을 구하는 건 돈을 주고 구할 때도 있고요. 이게 바텀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바텀에 그렇죠. 대한 바텀이 얘기를 좀 뭐냐면은 이제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 네. 수동적인 역할, 즉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문을 대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말하는 바터밍이에요. 바텀 행위를 하는 것.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은 에이즈를 전파하는 행동이 바터밍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 간 성행위 중에서도 여성 역할을 하는 것. 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봤을 땐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지만 여자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을 이제 썸미션의 예, 그렇죠. 말이죠. 썸미션. 예. 그래서 도미네이션을 할 사람이 있을 노예처럼. 것이고 예,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줄 네.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어플도 있잖아요. 어플. 네. 동성애 어플도. 청소년은 완전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백 기자님 뭐라고 쓰셨어요? 거기 지금 보도에? 점점 더 커지는 동성애 옹호 목소리. 네. 네.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플, 이런 네. 알바 뭐 이런 뭐 문제들. 어플리케이션은 D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네. 그 애플리케이션에 1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애플리케이션에 10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그 중에 우려스러운 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플을 사용하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 이응 비읍. 그럼 16은 16세, 네. 이응 비읍은 알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치 그래서 파악이 다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돼 있고 말풍선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바로 서로 연결이 이제 되는 거죠? 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단지에 붙은 것처럼 아이디, 틱톡 아이디로 연결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네, 어플로도 얼마든지 이제 네. 연결이 되는데 네. 학교에서 이거의 문제점을 지금 제대로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를 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좀 어떤 얘기예요? 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 서울의 그 중학교 교사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비참한 말로를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네. 찬반 양론도 들어보시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학생 중에 일부가 그 내용을 몰래 녹음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몰래 녹음한 자료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관한테 그걸 넘깁니다. 네. 그리고 인권을 침해당했으니 조사해달라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갖고서는 이제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것이 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그 중학교에 공문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이 그 해당 내용을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어떤 글까지도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을 학교에 냈죠. 네. 그럼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네. 찬반 양론을 갖고선 학생들에게 토론 내용을 가르쳤고 또 구체적인 정보를 줬는데 그것을 이제 인권 침해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별히 거기서 네. 그것을 고발한 학생이 동성애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건 사실 동성애에 대한 인권 침해도 아니잖아요.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들은 당사자가 동성애자가 네, 아니라면.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면밀히 봤었는데 전혀 인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사로서 당연히 교육해야 될 내용이고 주된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해요. 네. 이게 의학적인 사실인데 그리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쳤을 때는 제발 동성애 하지 말아서 에이즈 걸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무슨 인권 침해야?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아, 거기. 네. 한번 잠깐 먼저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고 우리 네. 변호사님 쓰신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인권의 대표적인 오남용 현상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동성 행위자를 여러 사람 앞에서 거명해서 수치감을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또는 동성애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고용을 못하거나 물건을 이용 못하거나 이런 건 확실히 동성애자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성행위가 가지는 심각한 의학적 위험성 또는 도덕적인 위험성 그리고 좀 폐해들 이런 것들을 팩트나 평가 위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특정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닌데 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일체 동성애 비판 행위를 하지 마라. 대개 그 진리를 선포하면 거짓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거짓된 삶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이유로 진리 자체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진리에 대한 선포의 자유가 사라지는 암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이 동성애자의 인권 논리는 가장 심각하게는 동성애자 인권을 과잉 보호하면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 양심, 신앙, 학문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할 자유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공격적 폭력적 독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표적인 Y교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권을 어느 선에서 보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또는 진실을 전할 자유를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렇게 자꾸 문제 제기가 되면 교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교육할 용기 있는 교사들이 자꾸 사라져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것이죠. 학교의 경우이지만 이게 똑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그렇습니다. 상대로 성도들이 또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동성애가 정말 성큼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회적, 교육적 또 법적 분위기의 가장 최대 피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을 만난다면 아마 절대로 이 동성애의 동자도 아마 입에 꺼내기 싫을 만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귀한 분 오늘 모셨는데 한번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죄책감이 제일 중요해요. 뭔가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막 새로움이 막 샘솟는 거죠. 네, 더 크로스 처치 찬양 사역자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K-합 한국 기도회 집에서 선교사로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탈동성애자 박진권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제가 예전부터 만났지만 얼굴이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네, 행복한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탈동성애자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탈동성애자였던 건 이제 동성애를 쭉 해오셨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계기로 동성애에 발을 딛게 되셨나요? 제 성격이 워낙 이 선천성이라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을 들이진 않았죠. 근데 이제, 친척 형한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으로 성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친척 형의 권유로.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렇게 레슬링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형이. 네, 그때 레슬링이 유행했을 때라 네. 얼마든지 뭐 레슬링 재밌으니까 게임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옷을 벗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저의 인생에 처음 동성애에 발을 디디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았어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네 그쯤 저학년 1, 네, 2학년 네. 때 옷을 다 벗고 레슬링을 한 게 네. 이제 동성애 첫 네. 어떤 경험이었다. 경험, 네. 그럼 성 교사님 아까 뭐 잠깐 여성스러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여성스러운 성향은 저도 있고 우리 여기 선생님이나 다 있으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유전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죠. 네. 근데 여성스러운 남자라고 해서 다 동성애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남성스러운 여자라고 해서 다 동성애자가 아니고 저희 누나가 정말 남성스러워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증거나 내가 그런 선물을 가져오는 거야 아침에 이렇게 누나가? 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여기 저 역전 앞에서 격파를 하는데 내가 1등 했어. 그래서 저희 누나는 그런 누나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그 헷갈리는 거죠. 어린 나이에는 그 분별력이 없고 그렇죠.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그래서 여고나 여중에서도 그냥 여자들끼리 막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모두 레즈비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헷갈리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건 섹스적인 어떠한 성적인 관계에 의한 용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선천성이보다는 자기가 결정한 어떤 부분, 네, 후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동성애 생활을 정말 뭐 잠깐 뭐 맛만 보신 거세요?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깊이 빠지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 때도 네. 수차례 친구들에게 네. 동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르게 이쪽에서 얘가 저쪽에서 제가 그래서 얘네 둘은 모르는 사이인데 저한테 그 동성애적인 경험을 요구하더라고요. 아,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그것도 저희 학교가 되게 뭐 중학교라고 해봤자 동네 중학교가 한 300~400명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 또래 집단 안에서 제가 한 4차례 그런 경험을 다르게 그게 중학생 때가 몇 년도세요? 제가 중학교 때가 그 2000년도를 앞뒤로 그 1999년부터 2000년대 초, 네, 네. 2000년대 초에 네. 이미 네. 네. 총 몇 년 동안 그럼 동성애자로 사셨어요? 정말 뭐 친척 형부터 셀 수는 없지만 총 몇 년 횟수로? 그 제가 그냥 고1이라고 네. 네, 이렇게 고1이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동성애자라는 살았으니까 정체성. 그 이후에 정말 27 네.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그러면 거의 10년 넘게 10년 네, 넘게 네. 사실은 짧지 네. 않은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특별히 청소년기에 네. 동성애자로 사셨다면 사실은 깊이 들어가신 건데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좀 말씀드리기가 참 창피하지만 네. 제가 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젠지 참 헷갈릴 정도로 교회가 제 친구였죠. 모태신앙이셨죠? 네,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학생부 회장님도 하셨어요. 네, 회장님. 그런 것도 많이 중고등부 하고 회장님. 교회 활동을 참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도 안 했고 이걸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거의. 근데 20살 때에야 그 계기가 생긴 게 제가 학교를 이제 교회 음악과를 입학하게 됐는데 네. 그곳에서 매년 수련회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신앙을 위해서 신앙 수련회를 가는데 제 친구가 딱 한 질문에 제가 거기서 딱 뭔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거듭났냐? 너 예수님 진짜 만났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야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 다닌 게 얼만데 이렇게 말했는데 제 안에 계속 동성애를 내가 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 이 질문이 그때 참 교회 많이 다녔는데 왜 그 질문을 제가 못하고 살았는지 의문인데 네. 그때 제 안에 그런 내가 뭔가
고침이 필요하구나, 내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복음으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 계기가 사실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동성애 전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이 정말 BC하고 AD가 된 건데 네. 어떻게 변하셨어요? 많은 부분들이 변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마음만 변했지 네. 사실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한순간에 바뀐 네. 건 아니죠. 그때 당시도 이미 많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지만 중학교 이전부터 계속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들이나 실질적인 그런 성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한순간에 탁 끊을 수도 없었고 당장 내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나?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그것 자체도 너무 불분명하고 그럼 교회를 매일 열심히 나가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이제 학교 그 선배나 신앙 좋은 선배나 이제 계속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찾아다녔어요. 저를 누가 이 고통 속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뭐 계속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오는 게 너무 어렵고 그걸 도움을 요청할 만한 지금같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백 기장님한테 그때 당시 전화했으면 야 이렇게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뭐 정말 좋으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이슈가 저가 고통 이거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한국 사회가 그 정도 지금의 심각성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을 때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쉽게 사실은 정죄를 해버리니까 다가가서 좀 도와달라고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네. 부모님에게 말씀하기도 어렵고 네. 교회 안에서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할 때는 저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결혼도 하셨죠. 네. 제가 네, 결혼도 했습니다. 네. 언제 결혼하셨어요? 제가 순간 아이도 있죠. 네, 아이도 있어요. 네. 제가 2014년 봄에 결혼했고요. 결혼한 것 같다. 네. 2013년인지 14년인지 천국인지 세상인지 네. 구분이 결혼 언제냐고 물어보고 그다음부터 다 까먹었어요. 결혼이냐고. 다 까먹었어요. 네. 네, 2014년 봄에 결혼하셨고 네. 결혼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사모님하고 사이가 네. 너무 좋아요. 완전 인고 부부도 이런 인고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한 1년 전인가 네. 제가 부부싸움을 가끔 좀 심하게 하거든요. 상담받으러 가셨어요. 상담받으니까 진짜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상담하고 그랬어요. 나 자꾸 나 우리 아내가 싸워서 미인이시고. 네. 다음번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시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가족하고 다 나오셨어야 이게 더 임팩트가. 네. 그럼 네. 아들 하나요? 아들 하나가 지금 있고요. 네. 지금 뱃속에 또 둘째가 아, 곧 정말요? 태어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삶인데 네. 이 동성애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우리 선교사님 너무 기쁘고요. 혹시 앞으로 비전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제가 정말 신앙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극복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이제 저에게 탈동성애를 원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요청하고 그렇죠. 있고 이제 그랬다 보니까 저한테도 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사람이 말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과 정말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좋은데 또 제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치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참 요즘에 많이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씨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좀 요청드리고 네. 싶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드려야겠네요. 네. 사실 이 선교사님이 10여 년간 정말 감수성 예민하고 중요한 청소년기에 동성애 삶을 산 게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많이 나타날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섭리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정말 구세주처럼 도와주고 끄집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로 또 함께 지원하고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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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금 오늘 톡톡보유 첫 방송인데 정말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슈들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계속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네.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차별금지법 이게 사실은 말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님 좀 솔직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거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 말은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차별 금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문제는 이제 차별 금지의 사유들인데 사유들에겐 정당한 차별 금지 사유들도 있습니다. 성, 민족, 이런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차별금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차별금지 사유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동성애를 포섭하는 용어가 동성애 이렇게 또 들어가면 눈에 확 띄는데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 이러면 원래 개념은 성적인 욕망 또는 욕구의 경향. 그래서 인간의 내심의 행동을 말하고 인간 내심은 원래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성적 지향에 이렇게 차별금지에 딱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차별금지 행위로 규제해서 법과 민사행정 제재를 가하면 어떤 형상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완전 정당화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법이 보호를 해버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둔갑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서 제재를 가해버리면 반대 자체의 자유를 봉쇄하게 되는 법으로 아주 공격적인 법률로 전환됩니다.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차별을 금지하고 이용을 못하게 하고 또는 모욕을 막 이런 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성애를 복음의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는 크리스찬을 탄압하는데 가장 앞장서게 그렇죠.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고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네.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은 차별 금지만 듣고 그렇습니다. 왜 이걸 반대하냐 이러는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동성애나 이런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하는 것조차를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법의 최대 피해자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많은 방송을 좀 보고 계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결국 동성애 반대하다 체포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애를 노방전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조사받고 심지어 큰 손해배상을 당하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의 경우엔 동성애 반대 소신을 표명하면 목회자 안수를 안 하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 소신을 표명하면 입양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심지어 이제 전방위적인 동성애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지금처럼 그 나라에 이 동성애 문제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고 부당한 동성애 악법을 만들려고 할 때 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강제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의 정말 심각한 실상을 자꾸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건 참 다행스럽다. 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정말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부당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동성애 피해와 입법 피해를 알리는 일들을 계속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 그런 선구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막아야 거예요. 돼요. 미국이나 맞습니다. 영국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좀 최고의 헌신이고 애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동성애 여론이, 동성애 찬성 여론이 정치인부터 해서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반대 여론이 지금 어때요? 동성애 찬성 여론에 비해서. 그 작년 세대는 여전히 이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20, 30대, 특히 10대 이 계층에서는 연령층에서는 거의 동성애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에이즈와 동성애의 긴밀한 상관성을 교과서에서 수록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부터 이제 그 내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유명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또 교과서에서 그런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동성애는 하나의 그 다양한 취향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것을 비판하면 마치 반인권 세력, 혐오 세력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 조항으로 강제가 됐을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법이라는 게 그 해당 행위를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프로모션, 즉 그것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조 3항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내자가 들어있는데 이 내자로 이런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는 기능도 하지만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네. 예산이 투입돼서 행사가 치러지고 네. 또 이런 그 프로모션하는 그 증진, 촉진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긴장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동성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생각 그거에 자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한번 한 방송사에서 유명 동성애자랑 1대1 토론회를 한번 녹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 쭉 자료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을 해도 다 편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기자협회가 맺은 언론 보도 준칙 협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권보도 준칙을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에이즈 걸리면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한민국 현재 중세 시대도 아니고 네. 왜 과학을 막어? 왜 의학을 왜 막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의학적인 사실, 의학적인 진실을 막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요. 의학이라는 학문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보세요. 의학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발전을 안 한다? 그럼 인류 보편적으로 재앙이 시작돼요. 아니, 동성애 단체가 그렇게 숭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글쎄 그렇게 우리가 보호돼야 될 대상인들하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이미 존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의학의 진실조차 틀어막는 정도의 강력한 정치 집단화 됐다. 이거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그러니까 언론이 거죠.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모르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을 모르고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특별히 그 뭐 손편지를 보냈다면서요. 이 언론 보도 준칙 협약 때문에. 갔을 때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한 청년이 에이즈 걸린 환자분이 네. 손으로 편지를 써줬어요. 뭐냐면은 나는 에이즈와 동성애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교육을 못 받았다. 네. 그리고 유명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뭐라고 강의했냐면은 동성애 해도 에이즈 안 걸린다. 연관성 없다. 이런 식으로 주로 강의를 해서 난 정말 그런 줄 알고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에이즈 걸리고 나서 왜 아무도 나에게 바른 진실을 이야기 안 했을까 하고 나름대로 인터넷 통해서 엄청 조사해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 주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걸 알았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이 반기문 총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반 총장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한글하고 영어로.
제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언론 없애도록, 보도준칙을. 없애도록 반 총장님이 힘을 써주면 좋겠다. 이걸 써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네. 타고 뉴욕에 갔잖아요. 네. 근데 내가 반기문 총장을 무슨 수로 만나. 네.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반기문 총장의 비서가 한국 사람이 있더구만. 네.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결국에. 네. 만났어. 네. 만나가지고 줬어. 그리고 야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다 한국이. 네. 네. 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 이거 못 도와준다. 왜 못 도와주냐? 그러니까 유엔이 동성애 찬성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총장님께 주냐는 거예요. 총장님 입장도 그러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네. 이름 하에. 네.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요. 정말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둔 게 정말 그분들의 인권이냐?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성소수자라는 어떤 그 특정 사람들과 특정 질환을 연계지어서 말할 수 없게 만든 그 인권보도준칙 내용대로라면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통째로 죄를 짓고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32개 주가 벌써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네. 동성결혼법도 통과시킨 굉장히 호모파시즘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호모파시즘. 옹호하는 그쵸 신문화가 휘감고 있는 진짜 완전히 동성애 옹호와 무질서가 그냥 퍼펙트 스톰 이루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도 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상세히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자들과 수많은 질환들의 연관성을 수치를 딱딱딱딱 대가면서 관련 논문 각주를 다 달아주면서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보건당국, 세계 많은 유수한 보건당국들의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우리는 인권보도준칙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 보도 준칙을. 그렇죠. 그래서 어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보다 어찌 보면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더 강하다라고 분리주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질병의 이름을 대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나라들은 절대로 그게 인권 침해가 아닌 거거든요. 요새 우리 금연 광고 정말 요새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흡연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돼버리게 저는 결국 용어 전략으로 봐요. 그렇죠. 용어 전략.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은 국가인권위에서 만들어낸 규칙인데 국가기관에서 법률기관에서 우리나라 헌법과 그 대법원 헌재재판관의 결정과 대법원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과 대법원 결정은 동성애를 비정상 부도덕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국가인권위에는 비정상 부도덕한 행위로 보면 인권 침해다. 상반된 결론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더 상위의 권위를 갖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없는 법률기관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완전히 헌법기구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이걸 가지고 탄압한 사례만 있으면 국가의 인권보도준칙 무효를 다투는 위헌법률, 위헌 또는 위법 준칙,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만한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법적 쟁송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위법, 위헌의 무효의 준칙으로 보여요. 그래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잘못된 준칙인데 이것이 위헌무효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니까 대부분의 기자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서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된 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법정 소송에서 이기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결국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말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정말 동성애가 정말 이 땅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못다한 말씀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아침에 큐티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실 이 동성애 스탑 톡톡 4U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사실은 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동성애로 또 고통받고 있고 또 동성애의 어떤 유혹에 정말 사슬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자유와 또 회복의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는 우리 동성애 스탑 톡톡 4U,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태희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